자, 지금까지는 논이상의 편의를 위해서 y가 연속형인 제곱이 아니죠. 연속형인 경우의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응 변수가 질적인 정성적인 변수가 됩니다. 자, 이메일이 어떻습니까? 이메일은 스팸이다, 라스팸이다. 그러니까 i가 이메일 하나를 칭하는 거고 xi가 뭔가 그 이메일 원문을 칭한다면은 yi는 스팸이거나 라스팸이거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이그젠플은 숫자입니다. 그 i는 사진 한 장 한 장 인덱스고요. 다음 xi는 1, 2 이렇게 쓴 이 그림 한 장 한 장이 되겠고 yi는 요게 진짜로 이렇게 1이다, 2다 하는 요 레이블 정보가 그 반응 변수 y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이메일 그 원문이 주어졌을 때 아니면은 사진이 주어졌을 때 자, 원문에 대해서 스팸이다, 라스팸이다 이렇게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진이 왔을 때 새로운 그 필기체 글씨가 왔을 때 그 필기체에 들어있는 숫자가 1이다, 2다 이런 식으로 잘 예측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이 문제를 잘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x는 뭐에 해당합니까? x는 이 이메일이나 손으로 쓴 숫자에 해당하죠. 자, 이를테면은 손으로 쓴 숫자. 자, x는 그림 한 장입니다. 자, 그림 한 장이 16 by 16 그 픽셀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사진 한 장 한 장은 마치 R 16 by 26이면 256이죠. 길이 256짜리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x가 노는 그 벡터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림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로 칠 수 있을 텐데, 자, 어떤 그림은 1이다. 자, 어떤 그림은 2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대응 규칙이 있으면 좋겠죠. 자, 이 대응 규칙이 지금 이게 문서에서의 CX입니다. 자, 다음에 1차원으로 X를 다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아까는 Y가 연속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F hat X를 주고 싶은데, 마치, 이번 아까 컨티뉴어스한 라인을 주고 싶은데, 자, 지금은 좀 애매해졌죠? 자, 마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X의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뭐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고 X의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뭐 블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싶을 겁니다. 자, 아무튼 input X에 대해서 자, C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어떤 함수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됩니다. 자, 다음에 여전히 내가 모형을 만들었으면 해석을 가끔 하고 싶을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렇게 그 서로 다른 프리딕터의 역할과 기여도를 평가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측한 게 잘 맞는지 불확실성도 측정하고 싶을 겁니다. 자, 회귀 때 했던 것처럼요. 여기서도 되게 간단한 이그젬플 분류기를 먼저, 그러니까 간단한 이그젬플 분류기 방법 하나 살펴보겠고, 그게 다음 일이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있을 일은 만약에 회귀였다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지 한번 봐봤었죠. 이상적인 회귀 함수는 뭡니까? 자, 우리가 회귀 타겟을 정했었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y 기분 x는 x 이게 그 회귀의 타겟으로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모든 수업을 듣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에서도 사실 요 함수가 좋은 타겟이라는 걸 아마 이렇게 깨달으시게 될 텐데 우선 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분류기를 그 에스티메이트 타겟으로 정하는 게 좋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상적인 분류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분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갖고 왔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게 이 슬라이드의 문제의식은 이거고요. 그래서 그거의 해답은 베이즈 분류기다. 그래서 그 우리의 그 분류 문제에서의 타겟은 베이즈 분류기를 잘 어프로크시메이트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베이즈 분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 노테이션이나 세팅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그 이그젬플에서는 데이터셋을 좀 다른 식으로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자, 뭐냐면요. 여기 요 짝대기 하나하나가 데이터입니다. 자, 근데 파란 짝대기 하나가 이렇게 데이터 하나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7.01이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7.01, 1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1인 그 y가 1인 것들은 데이터들은 위에다가 쫙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y가 제로인 녀석들은 역시 x, y를 아래쪽에다가 쫙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y가 제로인 데이터랑 y가 1인 데이터를 서로 다른 컬러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얘는 어디 보자. 자,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점들은 xi, yi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unknown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 데이터셋을 만들어낸 어떤 디스트리뷰션 P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디스트리뷰션을 묘사하는 그 true 트렌드가 검은 선입니다. 자, 검은 선은 뭐냐면요. 밑에 노테이션이랑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얘를 P1X라고 쓰겠습니다. 자, P1X 뭐냐면요. 자, true probability입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만 아는 그 퀀티티예요. y는 1 기분, x는 x입니다. 자, 그러니까 x가 5일 때 지금 이거 0.8 정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자, xi가 5 근방에 있어. 그러면은 yi가 1일 확률을 0.8이 되도록 이렇게 생성을 한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 데이터라서 true probability가 있습니다. 뭐 y는 0 기본 x는 자동으로 나오죠. 어차피 probability는 특정 x가 주어졌을 때 그 probability sum은 1이 돼야 되니까 1에서 이 y가 1이 될 확률을 빼면은 y가 제로가 될 확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조건부 클래스 확률과 베이즈 최적 분류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위에 이그젬플에서는 k는 2고요. 다음에 클래스 넘버는 조금 여기는 1부터 k까지인데 위에서는 0, 1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생성된 진짜 분포를 알고 있다면은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별건 아니고 고정된 x가 딱 주어졌을 때, 자, 클래스가 k개 있겠죠? k개 클래스에 소속될 확률들을 그냥 그 클래스 넘버를 아래 첨자로 가지고 오고 주어진 포인트를 x 그 인풋 함수의 인풋 x로 갖고 와가지고 그냥 pkx라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위의 함수에서는 p0x는 1-p1x고요. 다음에 p1x는 보시는 대로 검은 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정의입니다. 베이즈 최적 분류기 혹은 베이즈 분류기라고 하는 어떤 C 베이즈 X라는 함수를 사람들은 늘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에서는 알 수 없지만 가상으로 상상을 합니다. 어떤 분류기냐면요. 각 X마다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최대인 클래스를 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PJX, P1X부터 우리 노테이션에서는 P0X랑 P1X 몇 가지 초이스가 있을 텐데 각 X가 주어졌을 때 맥시멈 값을 취하는 그 맥시멈 값이 되는 그 확률의 인덱스를 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위의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연두색으로
0.5 라인을 쫙 그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연두색 아래에서는 P0x가 P1x보다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이 연두색 선 위에서는 P0x보다 P1x가 더 커집니다. 자, 왠지 이거 사람이, 요거 저자가 의도하고 만든 것 같은데 여기 딱 4 기준으로 갈리네요. 자, 그러면은 x가 4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은 P0x가 더 크니까 여기는 0으로 어사인을 하면 되고 x가 4보다 크면 1로 어사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위의 이그젠플에서는 베이지 분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0으로 보냅니다. 언제요? 자, x가 뭐 4보다 작을 때 이그젝트리 이퀄일 때는 그냥 아무데나 보내면 됩니다. 다음에 x가 4보다 크면은 cx를 1로 배정을 합니다. 자, 다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x가 1차원이니까 1차원을 그냥 색칠하면 되죠. 1차원 도메인에서 좌측으로 색칠되면은 주황색으로 색칠할게요. 주황색. 여기 영역에서는 0으로 보내고 다음에 4보다 큰 영역에서는 1로 보내는 함수. 지금 요 녀석이 뭐더라고? 요 녀석이 베이즈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자, 그냥 베이즈 분류기 정의했고요. 그래서 이 위 이그젠플에서 베이즈 분류기가 뭐다 이것만 설명했을 뿐입니다. 아직 베이즈 분류기가 그래서 왜 좋은데 이야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미리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베이즈 분류기가 그 분류 문제에서는 최적의 분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이즈 분류기의 성능을 더 이상 뛰어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베이즈 분류기의 성능의 털끝만큼이라도 잡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역시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이상적인 분류기 CX는 베이즈 분류기고요. 베이즈 분류기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 조건부 클래스 그 주어진 X마다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최대화하는 그 클래스를 배정시켜주면은 그게 베이즈 분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답했습니다. 분류 문제에서 이상적인 분류기는 베이즈 분류기. 자, 그 다음에 회귀 문제에서 이상적인 그 회귀 함수는 conditional expectation. 네, 그래서 두 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귀랑 패러럴하게 간다고 했죠. 그럼 회귀에서 이상적인 F를 정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how to estimate F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지 얘기했고 맨 처음에 근접 이유 평균부터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패러럴하게 가려면은 여기 분류에서도 근접 이유 평균으로 그 분류기를 주는 방법을 얘기를 하겠죠. 자, 일단 이집 문제에 대해서 아까의 그 이집 문제이고요. 자, 이제 to를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좀 성기게 관찰이 됐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특정한 x는 자, 5가 주어졌을 때 이 특정 점에서 어떻게 0인지 1인지 예측값 c hat x를 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근접 이유 평균 아이디어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요. 5의 네이버후드 세트를 좀 설정을 합니다. 자, 5에서 적당히 근방을 정했고요. 그래서 빨간 그 대쉬드 라인 안에 들어오는 xi, yi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자, 걔네들에 대해서 yi들을 근접 이유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에버리지 y 언제 우리가 그 네이버후드 x에 들어온 애들에 대해서 y값들을 엠피리컬하게 에버리지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수식으로 다시 쓰자면은 자, 서메이션 이렇게 자, nx라는 그 셋의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xi라는 셋이 nx 안에 들어올 때 yi들을 싹 다 더했다가 걔네들의 개수만큼 나눠주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대충 여기 0인 애들이 한 4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1인 애들이 한 6개 정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7개 정도 있나 보네요. 그래서 0인 애가 뭐 4개 그 다음에 1인 애가 한 7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자 average y 기분 x 가 n5에 들어오는
평균 내면 어떻게 됩니까? 11분의 7 되죠? 자, 그래서 한 11분의 7 정도의 이렇게 검은색 선을, 자, C hat X는, 자, C hat O가 되겠죠? C hat O는 11분의 7 정도로 이렇게 어사인을 해줍니다. 여기가 11분의 7이 됐어요. 자, 어떻습니까? 근접 이후 평균 아이디어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어디를 잘못했습니다. 잠깐만. C hat X가 아니고, 자, expectation y given x는 x입니다. x는 5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 x는 5에서의 컨디셔널 y의 컨디셔널 expectation은 11분의 7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사실 y가 0 또는 1밖에 없으니까 x는 5일 때의 컨디셔널 expectation이, 자, x가 5일 때 y가 1일 확률이랑 똑같거든요. 자, 아까 정의로는 뭡니까? 얘가 p15의 값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p15라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확률을, 이 확률만 알면 베이지 분류기 구하면 되잖아요. 이 확률을 뭐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냐? 그 근접 이웃 평균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p15가 11분의 7이죠. 자, 그러면은 P15가 그럼 P05는 자동적으로 11분의 4가 나오고, 그러니까 X는 5일 때 그 근접 이웃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11분의 7에 해당하는 클래스 1을 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5에 해당하는 여기 요 바운더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은 1을 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은 0을 주도록 그 근접 이웃 평균으로 클래시파이어를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쓰면은 C hat 근접 이웃 평균은, 자, 1, 0 언제요? X는 여기가 4.1이라고, 여기 경계가 4.1이라고 하면은 4.1, 그 다음에 4.1보다 적으면 0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분류 문제에서도 근접 이웃 평균 아이디어 바로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왜냐고요? y가 이진영이면은, 자, 회귀 문제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그 조건부 기대값이 사실 뭐랑 똑같습니까? 우리가 베이즈 분류기 만들기 위해서 계산해야 되는 클래스별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랑 똑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근접 이웃 평균이라고 하면은 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근접 이웃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1의 확률을 근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아니, 그 분류 문제는 클래스가 2개인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클래스의 개수는 여러 개, 일반적으로 3보다 큰 K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어떤 식으로 일반화가 가능하냐면요. 사실 이게 다 조건부 기대값의 철학과 일치하는 건데, 그냥 일단 그 디테일을 모두 설명하려면 그 결과가 간단함에 비해서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결과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접 이웃 평균으로 그 PKX를 어떻게 추정하면 되냐면요. 역시 네이버후드에 존재하는 녀석에 대해서, 자, 전체 개수분의 레이블이 K인 녀석의 그 상대 비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클래스 문제인데 네이버후드에 10개의 점이 있어. 근데 클래스가 K인 게 3개야. 그러면은 이 프리퀀시는 10분의 3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리퀀시 딱 K는 1일 때, K는 1일 때, K는 3일 때 그 개수랑 그다음에 그 프리퀀시 뭐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고 나서 가장 PKX가 높은 인덱스를 주시면은, 이게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에 기반해가지고 나름 베이지 분류기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일단 우리 챕터 2에서는 약간 너무 간만 보는 거잖아요. 다음 챕터에서 더 복잡한 방법들을 살펴볼 테고, 근접 이웃 평균으로
CX 추정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어디셔널 노트입니다. 회귀 문제에서 근접 이후 평균 방법에 대한 차원의 저주 얘기했었죠.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근접성이라는 그 개념이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되게 이상해진다고 했죠. 일단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주변의 점들은 줄어들고, 그래서 내 주변의 점들로만 제한하면은 에스티메이터의 베리언스가 너무 커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내 근방에 뭐 3개의 점들을 평균을 치겠다. 그러면은 내 근방에 있는 3개의 점들이 너무 평균적으로 거리가 멀어. 그래가지고 3개의 점만 취하겠다고 하면은 그 로컬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분류 문제에서는 그 차원의 저주가, 그러니까 클래스에 어사인하는 태스크만 한다고 하면 그 영향이 약간 미미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고 다시 얘기하자면은 그 리얼리스트 네이버워드 근접 이후 평균을 이용해서 이 pk hat x 자체는 점점점 추정이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그거를 한번 맥시멈 프로바빌리티를 취하는 인덱스만 c hat x는 인덱스만 주면 되니까 그 인덱스가 좀 틀리는 거는 pkx 라체니가 틀리는 것보다는 조금 덜 틀린다 이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험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그 고차원 자료에 대해서는 근접 이후 평균은 여전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웃 중에서 다른 example로 K 최근접 이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접했다, 이렇게 이웃했다의 개념을 설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x를 설정하는 방법이 하나는 이렇게 x의 어떤 이렇게 x 주변으로 어떤 거리가 뭐 엡실론만큼 되는 영역을 그어가지고 이 입실론 안에 들어오느냐 이걸 기준으로 이웃이니 아니라 판정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x에서 가장 가까운 k개 이런 식으로 이웃 집합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글씨가 좀 더럽죠. k개입니다. 자, k 니얼리스트, k 최근접 이웃은 후자의 개념을, 후자의 방법론을 이렇게 가리키기 위해 쓰입니다. 최근접 이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또 true를 아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데이터냐면요. 자, 일단 점은 100개입니다. 그 다음에 true 그 y는 블루랑 오렌지로 이렇게 마킹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즈, 그러니까 시뮬레이티드 모델에서는 P0x랑 P1x가 있겠죠. 뭐 이를테면은 아마 블루가 0일 것 같고 오렌지가 1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블루 영역은 P0x가 P1x보다 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P0x가 P1x보다 작은 영역이겠죠. 자, 그러면은 두 영역이 갈리는 경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 경계가, 자, 베이즈 분류기에서 제로 클래스를 주고 원 클래스를 주는 그 영역의 경계에 있다고 해서 그냥 결정 경계가 아니라 베이즈 결정 경계라고 부릅니다. 자, 왜 베이즈 결정 경계라고 붙었다고요? 베이즈 분류기의 결정 경계라서 베이즈 결정 경계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꼭 베이즈 결정 경계라고 해서 베이즈 결정 경계 안에 있는 녀석이 뭐 제로 클래스가 없다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도 여전히 베이즈 결정 경계 안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베이즈 결정 경계는 그냥 그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그 클래스를 선택했을 뿐이지, 결정 경계 넘어서 이상한 데이터가 없다, 이거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한 슬라이드 몇 개 보실 텐데, 걔네들은 다 뭐냐면은 이 데이터셋에 K 최근접 이웃을 적용한 거고, K 최근접 이웃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X에서 가장 가까운 K개 있죠. K개 요 K를 정해야 되거든요. K에 따라서 그러면은 분류기가 좀 달라지겠죠. K의 선택에 따라서 분류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보실 예정입니다. 너무 K 최근접 이웃을 빠르게 설명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X가 여기가
그 주어진 고정된 점 x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주어진 고정점 x에서 KNN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레이블에 어사인 시킬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K는 3을 기준으로 최근접 이후 평균을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최근접 이후 K는 3. 그렇다면은 나한테 주어진 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K개의 점, 3개의 점을 살펴봅니다. 자, 주어진 X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점 하나, 둘, 3개. 자, 그런데 잠깐만, 오렌지색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2개 있죠. 자, 그러면은 PKN을 이용해 가지고 자, 오렌지의 그 X점에서의 그 추정된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자, 3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루에 대한 그 X점에서의 그 블루 클래스의 조건 확률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추정하기로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오렌지랑 블루 중에 누가 큽니까? 블루가 더 크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베이지 원리에 의하면은 X에서의 그 어사인 분류기는 X에서 그 C hat KNX는 무엇으로 추정을 해주는 겁니까? 블루로 추정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하나의 X에 대해서 이렇게 블루 이렇게 어사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X를 XXXX 쫙 서치를 해나가면서 각 점에서 주어진 X에서 다 최근접 이웃 3개 계산해가지고 메이저리 그 중에 가장 그 3개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클래스를 계속 어사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블루다 아니면 오렌지다 이렇게 주면은 블루인 점들이 이렇게 쫙 생기겠고 오렌지인 점들이 쫙 생기겠고 블루인 점들이 쫙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블루인 점, 오렌지인 점 사이에 이렇게 결정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3일 때 3N은 3 Nearest Neighborhood 기준으로 이 전체 컬러링을 준 거는 C hat KNN X가 되겠고요. 다음에 거기에 경계는 이렇게 그 경계는 검정색 실선으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K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어디 보자. 뭐가 달라졌는지 봐볼까요? 자, 아까 오리지널 그 트레이닝 셋은 똑같습니다. 트레이닝 셋에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K가 3에서 10으로 바뀌었네요. 자, 참조하는 점들이 더 늘었습니다. 하나의 X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누구한테 의견을 들어요? 가장 가까운 10명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평활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평활도가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자, 더 많은 점들을 참조하니까 평활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평활도라는 건 X가 조금 이동할 때 얼마나 많이 바뀌냐라는 건데, 자, X가 조금 이동하기 전에 10개의 점이랑 X가 조금 이동하고 나서 10개의 점이랑 그 점들이 많이 바뀔까요? 많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X랑 X에 주어진 이웃 뭐 X 프라임이랑 그 참조하는 점들이 거의 안 바뀌니까 그 결과로 나오는 PK hat X나 아니면 C hat X가 별로 안 바뀌겠죠? 자, 그러니까 K가 3일 때보다 K가 10이 되면은 평활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 모델 복잡성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모형의 복잡성 측면에서는 지금 다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K는 3일 때의 결정 경계 보시면 되게 이상하게 그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K는 10일 때 결정 경계를 보면은 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인 그 베이즈 결정 경계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형의 복잡성을 낮추면 무조건 베이즈 결정 경계에 가까워지냐? 그러면 무조건 평활대로 높이는 게 좋을까요?
그 K를 3에서 10으로, 10에서 20으로, K를 한 50, 100으로 올리는 게 좋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아니다라는 걸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원래는 K가 3인 거 있었고 K가 10인 거 있었죠. 여기는 K를 극단적으로 1로 갖고 왔고 우측 그림은 K를 극단적으로 100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활도 기준에서는 K가 1일 때는 내가 X를 조금 움직일 때마다 참조하는 점들이 확 바뀔 거니까 평활도가 가장 낮고요. K가 100일 때는 X점이 조금 옮겨갈 게 참조하는 점 100개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테니까 평활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의 복잡도로 치자면은 K가 1일 때 그 K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가 복잡도가 가장 큰 거고요. 다음 K가 100일 때는 복잡도가 매우 낮습니다. 자, 근데 좌측이나 우측이나 모두 어떻습니까? 좌측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베이지 결정 경계랑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이전 슬라이드랑 비교를 해보신다면은 K가 10일 때랑 비교해서는 뭐 그렇게 핏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평활도가 너무 극단적으로 낮아도 그 베이지 결정 경계를 잘 근사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K는 100 정도로 너무 덜 유연한, 너무 평활도가 큰 모형을 줘도 베이지 결정 경계랑 전혀 딴판의 결정 경계를 얻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간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직 우리가 성능 평가 지표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나름의 그냥 성능 지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분류 문제, 회귀 문제에서도 MS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형의 복잡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테스팅 셋에서 MS의 성능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지 않습니까? 자, 여전히 그 분류 문제에서도 모형의 복잡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점점 좋아지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추세를 좀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이제 슬슬 정리 시작해 볼게요. 성능 평가는 오분류율로 사용합니다. 아까 우리가 쌓고 있었던 그 분류 문제에서의 성능 지표는 물론 다른 지표들도 엄청 많습니다만 일단 가장 많은 경우에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오분류율입니다. 오분류율은 어떻게 되냐? 일단 먼저 별도의 말 없이 그냥 테스팅 셋을 갖고 왔고요. 다음에 물론 이 분류기는 트레이닝 셋에서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테스팅 셋에서 갖고 왔을 때 내가 지금 분류기로 예측한 녀석이랑 진짜 그 레이블이랑 같지 않으면 이 같지 않은 조건에 만족하면 1이고 만약에 여기가 이퀄 사인이 되면 이게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제로냐 원이냐를 에버리지를 취합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은 자, 테스팅 셋의 그 자료 개수가 m이라고 하면은 시그마 n분의 1 곱하기 다음에 자료가 테스팅 셋에 있다는 그 테스팅 셋에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자, 만약에 예측한 레이블과 진짜 레이블이 같지 않으면 1로 카운트를 하고요. 다음에 만약에 같으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거니까 제로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어디 갔어? 그래서 이걸 한글로 쓰자면은 예측값과 실제값이 다른 녀석들을 이렇게 그 비율을 테스팅 셋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 오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테일은 생략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베이즈 분류기는 모집단에서의 모집단이라는 건 여기서 이 에버리지를 취하는 게 뭐로 바뀐 거예요? expectation of 다음에 y는 같지 않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중간에 인디케이터 펑션을 넣어야 돼. 자, 인디케이터 y는 cx. 그래서 여기가 임의에 고정된 c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게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임의의 CX, 분류기 아무거나 CX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임의의 분류기를 갖고 왔을 때 그 요 매저를 최소화시키는 어떤 C의 선택이 있을 건데 요 모집단 버전에서의 오분율을 최소화시키는 그 C가 누구냐? 바로 베이지 분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그 여기 expectation 안에 요 제로원 만족시키는 이 펑션은 사실 합쳐가지고 다 probability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분율이라는 거는 그 모집단에서는 주어진 분류기에 대해서 나의 그 x가 주어졌을 때 x가 예측한 레이블과 그다음에 실제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그 모집단에서의 오분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거는 모집단에서의 오분율인데요. 이 모집단의 오분율은 무엇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이 C를 무엇으로 정하냐에 따라서 오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C의 선택이 가장 이 노란색 오분율을 최소화하냐? 아까 정의한 베이지 분류기가 그 오분율을 최소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 최소화시킬 때 그 확률값이 있잖아요. 그 확률값을 우리는 베이지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베이지 에러 레이트, 아니면 베이지 에러 레이트까지 붙여가지고 뭐 베이지 오류율 아니면 베이지 오분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자, 어쨌건 베이지 오분율이 모집단 수준에서는 가장 최적의 값입니다. 여러분, 뭔가 irreducible 회귀 문제에서의 irreducible 에러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회귀 문제에서는 아무리 FPS를 잘 해도 그 새로운 테스팅 셋에서의 성능이 무엇을 넘을 수 없었습니까? irreducible 에러를 극복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분류기에서는 제가 아무리 그 분류기를 잘 만든다고 해도 모집단에서 베이지 오류율이 베이지 오류율이 뭐 20%다. 그러면은 저는 아무리 분류기를 잘 만들어도 20% 오분율 이상의 성능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맥락에 따라서 회귀 문제면은 irreducible 에러가 얼마나 될지 아니면 분류 문제면은 베이지 에러가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그 베이지 오류율이나 irreducible 에러를 재보는 거는 뭐 도메인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탐색적 자료 분석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베이지 오류율과 irreducible 에러의 그 베리언스를 추정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얼마다 하고 정확히 추정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이거 풀만한 문제인가 아니면 못 풀만한 문제인가 감을 잡는 데는 이 베이지 에러와 그 irreducible 에러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사고의 틀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남은 설명하고 이제 단원 정리할게요. 분류 방법들은 아까 PKX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쪽으로 부여하면 베이지 분류기였죠. 자, 그러니까 많은 분류 기법들은 PKX를 먼저 추정하고 PKX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애를 클래스로 부여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결정 경계 자체를 그냥 추정해버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배울 서포트 벡터 기계는 이 결정 경계 자체를 추정해버리고요. 아니, 그 분류기 자체를 추정해버리고요.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로지스틱 신경망 기반 분류도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다가 이제 이거 정확히 쓸게요. 신경망 네트워크 구조에다가 소프트맥스 로스를 끼얹으면은 PKX의 모형을 부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힌지 로스를 얹으면 그 서포트 벡터 기계식으로 그 결정 경계를 바로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하지 않은 얘기가 뭐냐면은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자, 그리고 트레이닝 셋 에러랑 테스트 셋 에러. 그래서 복잡한 모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트레이닝 셋 에러가 테스팅 셋 에러가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분류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성립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게요. 자, 아까 그 기억나십니까? K를 늘릴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K가 작을수록 복잡해지고 K가 올라갈수록 뭐라 그래야 돼?
간단하다긴 뭔가 이상하고 뭐 아무튼 어, 어, 덜 유연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K가 내려가면은 유연한 모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X축을 1 나누기 K로 했습니다. 그래서 K가 줄어들수록 복잡한 모형이 되고 K가 작아질수록 다시 말해서 K가 커질수록 유연한 모형이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한 트렌드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모델이 유연해질수록 트레이닝 에러는 점점점점 그냥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떨어지는 트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스트 에러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모형이 너무 유연해도, 아니 모형이 너무 좀 딱딱해도, 그다음에 모형이 너무 유연해도 테스트 에러는 커지고요. 적당한 레벨에서 그 테스트 에러가 가장 낮아지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용어로 블랙 대시드 라인이 여기서 이 문제에서의 베이즈 에러 레이트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가 좀 적당하다 싶죠. 물론 프랙티컬하게는 진짜 데이터셋에서는 여러분들은 베이즈 에러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K분의 1 모형의 복잡도에 따라서 쫙 테스트 에러 찍어보신 다음에 테스트 에러가 가장 낮은 것을 여러분의 모형으로 아마 선정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방금 제가 말한 거에서 최종 모형을 선정할 때 테스트 에러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테스트 에러를 그러니까 테스팅 데이터셋을 맨 마지막에 빼놓고 모형들의 평가를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을 또 빼놓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챕터 4인가 5에서 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리마크를 하자면 자 아까의 그 스퀘어로스랑은 달리 지금 오분율은 왔다 갔다 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셋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건 오분율도 왔다 갔다 뛰는 게 적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좀 그 제로원이 컨티뉴어스한 함수가 아닌 것도 약간 그 이유가 있긴 합니다. 물론 스몰 샘플 사이즈가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분류 문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뭐 성능 평가 지표나 아니면은 그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를 좀 이야기를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는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고 그냥 MSA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재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단원 정리하고 이번 수업을 좀 마치겠습니다.